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7차전 이번 일정 최고의 빅매치로 꼽혔던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4대2로 대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또 가짜 9번으로 준수한 또 빼어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보였던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교체되면서 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마치고 나서 맨체스터 시티의 주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짜 9번으로 활약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이날 경기 맨시티가 파리를 상대하기 어려웠던 이유였다라고 칭찬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숨은 전술적인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여전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아쉬운 평가를 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주목한 이유, 그 코멘트 내용과 전술 분석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7차전 다른 전체 경기 결과 살펴보면요. AC 밀란이 지로나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직행을 위한 유리한 순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아스널도 디나모 자그레브의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역시 파리 안의 순위로 16강 직행이 유력해졌습니다. 셀틱이 영보이스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살렸고 가장 큰 이변은 페예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한 바이에른이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한 페예노르트의 0대3으로 충격적인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앞서 얻은 승점을 통해서 16강 진출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페예노르트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16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고 최소한 플레이오프를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승점을 얻었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 선수들이 속한 팀들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셀틱에서는 양현준 선수가 뛰지는 못했지만 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시즌 도중에 후배 아모린 감독을 잃게 된 스포르팅 리스본은 라이프치히와 원정 경기 1대2로 졌고 지금 나란히 부진한 상태인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의 경기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파리가 먼저 2골을 후반전에 내줬지만 내리 4골을 몰아치는 역전승으로 16강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사실상 거의 확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이번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 고전했지만 잘츠부르크의 5대1로 크게 이겼고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브레스트의 2대0 승리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하와의 원정 경기에서 인터밀란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현재 7전 전승인 리버풀이 승점 21점으로 가장 먼저 16강 직행을 확정했고요. 또 바르셀로나가 벤피카 원정 5대4 승리로 승점 18점을 얻은 가운데 두 번째 날 경기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6강 직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승점 16점인 3위 아스널, 4위 인터밀란, 그리고 레버쿠젠과의 경기 승리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15점으로 5위, 그리고 AC 밀란도 6위로 이 팀들의 16강 직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7위 아탈란타, 8위 레버쿠젠 역시 16강 진출을 위한 직행 과정에서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에스턴 빌라가 승점 13점 9위, 모나코 13점 10위, 페예노르트도 승점 13점으로 11위고 릴, 브레스트 등도 승점이 같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라운드까지 아틀레티코부터 릴까지 브레스트까지도 가능성이 있죠. 이런 팀들이 여전히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경쟁권에 있다 보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전에 리그 페이지와 다른 조별리그 때의 그 싱거웠던 막판과는 정말 다른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고전하던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12점이니까 사실 마지막 라운드 결과를 통해서는 바이에른 뮌헨이나 레알 마드리드 역시 8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는 앞선 경기에서 워낙 많은 승점을 잃다 보니까 16강 직행이 아니라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경기를 이겼고 마지막 라운드 상대가 슈투트가르트다 보니까 이 슈투트가르트를 이기면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24위 안의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가 있고 맨시티가 이번 경기 패배로 승점 8점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 딱 벗어난 25위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라운드가 클럽 브리헤와의 경기다 보니까 파리가 슈투트가르트를 이기고 맨시티가 클럽 브리헤를 이긴다면 충분히 이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루어진다면 파리와 맨시티가 나란히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더 뛰어난 팀이었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경기 정말 드물게도 중원 장악력에서 패배하고 볼 점유율에서 밀리고 게다가 공격 빈도와 공격 결정력까지도 모두 밀렸던 이번 파리와의 경기의 차이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준비한 가짜 9번 전술이었다고 얘기했고 그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한 선수가 이날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날 파리가 미드필드 라인에 가짜 9번 선수를 한 명 더 배치해서 수적 우위를 점한 것은 물론 그 선수의 활약이 뛰어났기 때문에 파리를 상대로 압박하고 공을 빼앗기 어렵다고 했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가짜 9번 선수 그를 압박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물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덴벨레가 그 자리로 들어가긴 했지만 덴벨레 선수는 실질적으로 진짜 9번에 가깝게 전방에서 뛰었기 때문에 실제 전반전 내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고 또 전반전의 경기 내용이 오히려 맨시티가 초반에 후반전 들어와서 견술 교체 이후에는 앞서가고 주도했잖아요. 즉 전반전을 열세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술 변화를 선수 교체를 빠르게 단행해야 됐던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 전반전의 모든 시간 후반전 들어서는 사실 하모스도 들어왔기 때문에 하모스가 진짜 9번 역할을 하기도 했고 덴벨레와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기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가짜 9번을 통해서 중간 싸움을 중심적으로 가져갔던 경기 흐름과 내용은 전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멘트는 가짜 9번 그 선수를 압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내줬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선수가 미들에 한 명 더 있어서 힘들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파리가 뛰어난 팀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평가되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내내 점유율이 63%를 파리가 가져가고 맨시티가 37%밖에 되지 않은 점유율을 기록한 경기는 정말 드문 일이고요. 그러면서 빅찬스를 파리가 8개를 만들었고 맨시티가 5개밖에 만들지 못했고 슈팅 숫자는 26대 9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맨시티가 이겨야 되는 경기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킨 경기에서 주도권을 못 잡고 공격적으로도 열세에 처한 경기는 정말 보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맨시티가 못 이겨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이 못 이겨도 공격 주도하다가 역습당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아예 경기 흐름 자체를 파리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가짜 9번으로 뛴 이강인 선수의 전술적인 역할이었다는 점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설명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양팀의 평균 포메이션과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뛴 이 전반전 선발 명단 선수들이 뛰었던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는 명확하게 이 가짜 9번으로 뛰었다. 19번 이강인 선수의 위치는 바로 이 중앙 공격수 역할에서 미드필드 지역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위치를 보시면 왼쪽 윙어로 뛴 바르콜라가 앞에서 침투하고 오른쪽 윙어로 뛴 두에가 또 역시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윙 투톱에 가깝게 뛰면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와 함께 4명의 미드필드진을 구성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르콜라와 두에까지도 미드필드 역할을 하고 또 사실상 마르키뉴스와 파초와 멘데스가 3백을 형성하다가 멘데스가 사이드 공격으로 올라오고 또 하키미는 거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면서 중앙 지역에서 완전히 파리가 숫자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후반전 들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빠지고 나서는 덴벨레와 하무스가 투톱에 가깝게 자리를 했고 또 덴벨레도 거의 위쪽 지역에서 이강인 선수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가짜 9번처럼 뛰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아예 진짜 9번으로 공격의 천병 역할을 했다는 점 미드필드 구성을 자이르 에메리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3미들 체제로 가져가면서 조금은 이제 중안을 장악해서 미들 싸움을 하기보다는 맨시티가 먼저 두 골을 넣고 앞서가다 보니까 속공 형태로 골을 넣기 위해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했거든요. 그런 흐름들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가짜 9번에 대한 언급이 꼭 이거 이강인 선수 언급한 건가? 후반전에 덴벨레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후반전의 경기 운영과 전술 배치를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언급한 가짜 9번은 이강인 선수를 말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마크 스탯에서 공개한 양팀의 평균 포메이션을 보면 맨시티는 중앙 지역이 뻥 비어 있어요. 그 이유가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갔을 때 밑으로 내려서 함께 중원 빌드업을 했던 이강인 선수가 몸싸움도 함께 해주고 탈압박도 해주고
파리의 미드필드 라인과 함께 연계하면서 이 중앙 지역에서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을 속도감 있게 또 빠른 두에나 바르콜라 통해 가져가니까 공수 간격이 벌어진 상황이 야기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방 공격수인 혼란이라든지 그 뒤를 커버했던 더브라이너가 사실 경기 내내 거의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맨시티의 뛰어난 공격수들이 조금은 조용한 경기를 펼치고 물론 파리 역시 맨시티의 수비 라인들이 아칸지나 또 디아스나 내지는 이런 그바르디올 선수의 개인적인 수비력과 피지컬 높이를 통해서 파리가 이제 맨시티가 수비로 내려왔을 때 크로스패스를 통해 공략하지 못하고 좀 슈팅 상황에서 좀 아쉬운 면들을 전반전에 보였던 면들이 분명히 좀 아쉬웠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공격적인 교체 카드가 많이 나오긴 했어도 전반적인 경기 운영 과정에서는 파리가 앞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또 결국 골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방 압박을 맨시티도 열심히 하는 팀인데 5개의 하이 턴오버밖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도 사실 거의 바깥 지역 실질적으로 파리가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빼앗기지 않고 또 이런 하이 턴오버 상황에서 슈팅을 허용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인 반면 파리는 이강인 선수가 가짜 거번으로 뛰면서 미드필드 역할도 하고 빌드업도 함께 하면서도 또 전방 압박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하이 턴오버 7개를 유발해내고 그중에 3번의 슈팅 기회를 끌어냈다는 점까지도 이강인 선수가 이날 가짜 9번으로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하면서 최전방의 공격수로서는 날카로움이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있어도 또 한 명의 추가적인 미드필드 역할, 실질적으로는 윙투톱의 10번 공미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 몫을 충분히 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의 이 소파스코어를 비롯한 여러 통계 매체 기반의 평점을 보면 전반전만 뛰고 나간 이강인 선수가 평점 7.2점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반전 기준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의 평점 2위에 해당하는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가 또 이강인 선수였어요. 물론 이날 경기에서 후반까지 통틀어 봤을 때는 활동량, 움직임, 수비 커버, 압박의 득점까지 기록한 주앙 네베스가 공식 MOM이 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또 속도감이 있고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바르콜라 역시 분명히 통계 기반으로는 최고의 선수로 평가될 만했고 이 과정에서 기여했던 두회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지만 전반전에는 사실 오히려 이 3톱 바르콜라, 이강인 두회 중에는 두회의 플레이가 시야라든지 패스 타이밍이라든지 돌파할 때의 그 좀 묶이는 부분, 고립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아쉬웠거든요.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두회가 끝까지 뛰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교체된 면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 전반전을 못했기 때문에 문책성, 질책성으로 하프타임에 교체된 게 아니라 전반전을 주도하고도 골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덴벨레를 투입을 하면서 공격에 기여를 올렸고 만약 전반전에 골이 나왔더라면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뛰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파리 생제르맹은 하프타임에 이강인 선수를 빼고 덴벨레를 투입했고 그 덴벨레가 중요한 골을 넣었고 또 파비안 루이스도 이강인 선수처럼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던 미드필더인데 자이르 에메리가 대신 들어가면서 수비적인 커버, 좀 체력적인 커버를 해줬던 교체였고 또 그 시간에 두회를 빼고 하무스가 들어간 것도 진짜 9번을 배치하면서 조금은 이제 공격의 구조를 바꾼 그런 움직임이었고 이게 사전에 계획됐다고 볼 수 있고요. 역전을 하고 나서는 왼쪽 윙어인 바르콜라를 빼고 또 리카 에르난데스를 투입을 했잖아요. 결국 전반전에 3톱을 이뤘던 바르콜라, 이강인, 또 두회가 모두 교체됐다는 점은 이것 역시 엔리케 감독이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미리 사전에 계획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 끝나고 먼저 이 더 많은 숫자를 교체를 했잖아요.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빼고 덴벨레를 넣었다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릴리시와 리코 루이스를 투입하면서 사비뉴와 후뱅 디아스를 뺐는데 사비뉴가 침묵했고 후뱅 디아스도 고전했던 부분들, 몸 상태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교체를 단행해서 또 먼저 이 전술적인 효과를 본 것. 저희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강인 선수가 나가고 그러자마자 연달아 50분에 그릴리시, 53분에 엘링 홀란의 골이 들어갔을 때 아니 이강인 왜 뺐냐? 이강인 빼고 나서 밸런스 무너지고 공격 과정에서 공을 너무 쉽게 잃고 그러면서 역습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또 반대 국부가 있었지만 바르콜라의 도움을 받은 벤벨레의 추가골이라든지 또 두회의 슈팅을 맞고 나온 것을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바르콜라가 밀어넣는 동점골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준비된 세트피스로 비티냐의 프리킥을 네베스가 골로 연결하고 또 교체로 넣었던 하무스가 쐐기골을 넣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엔리케 감독이 후반전에
조금 더 상대 체력이 떨어지고 조금 더 공방전이 되고 조금 더 골이 더 절실한 순간에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수비적으로 공을 빼앗기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선택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강인 선수를 하프타임에 교체한 것은 전술적인 변화를 위한 선택이지 전반전에 부진했게 뺀 건 아니다라는 것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디올라 감독도 경기 끝나고 그런 코멘트를 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전반전만 뛴 이강인 선수의 기록은 전반전 기준으로는 이날 경기 키패스 전반전 1위였어요. 키패스 2개였고 크로스도 1위였습니다. 5개였고 패스 성공률도 91%로 높았습니다. 다만 슈팅을 한 번도 때리지 못했던 이 과감성이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이날 경기 90분을 통틀어 보더라도 전반전만 뛴 이강인 선수가 6개의 크로스를 연결한 맨시티의 더브라이너에 의해 파리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요. 빅찬스도 그래도 전반전 팀에서 한 개를 또 만들어냈던 바가 있고 키패스도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쉬웠던 것은 파리가 초반에 주도를 했고 다시 또 그 다음에는 맨시티가 공격 기회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또 파리가 앞서갔고 이렇게 공방전이 이어지는 와중 속에 전반 막판에 파리가 선제골을 넣고 전반전을 마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이 아슬아슬한 오프사이드로 무산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또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골로 인정이 됐으면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는 두에가 먼저 나오고 덴벨레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뛸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골이 안 되다 보니까 하프타임에 나란히 두 팀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왜냐? 이 경기의 승점을 확보하는 게 양 팀의 현재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순위상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팀 다 더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 승부수가 먼저 적중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였죠. 즉 이강인 선수를 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이 두 골, 맨시티의 초반 두 골로 이어졌다면 그로 인해 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연달아 나온 이 동점골로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전술적인 선택에는 다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전반 막판에 만들었던 이 장면은 프랑스 언론에서도 그래도 이 장면은 좋았다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왼쪽 풋백인 이 멘데스가 올라와서 상대 수비를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블라인드 사이드 들어가면서 깜짝 놀랄만한 허를 찌를 때 정말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줬어요. 그리고 멘데스가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컷백을 뒤로 딱 주면서 마치 슈팅을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모든 수비수들이 딸려 내려오는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반대로 공을 줬고 여기서 이제 공을 바르콜라가 뒤로 밀어주고 하키미가 슈팅 때린 게 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멋진 기가 막힌 연계 이강인, 멘데스, 바르콜라, 하키미로 이제 골이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고 들어갔던 이 멘데스의 돌파가 몸은 분명히 동일 손상인 것으로 보였는데 살짝 무릎이 앞에 있었던 그게 포착이 됐던 좀 아쉬운 판정으로 인해 득점되지 못했고 그 이유가 바로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을 잘하고도 하프타임에 교체되게 됐던 좀 나비 효과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프랑스 언론은 계속해서 너무나 안전하게만 플레이한다는 이유로 이강인 선수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파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평점 4.5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프랑스 언론은 대체적으로 이런 조금 이제 안전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아요. 파비안 루이스도 5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마르티니스도 5.5점이었고요. 이 선수들이 다 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4.5점을 줬던 막시풋은 가짜 9번으로 배치된 한국 선수 이강인은 맨시티 수비수들을 괴롭혔고 상대 플레이,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기여도가 다소 저조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6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거나 앞서 말씀드린 가르디올라 감독이 느꼈던 효과, 전방 압박, 그리고 빌드업 과정, 여러모로 전술적인 역할을 잘했다는 것이죠. 프랑스판 90미니트 평점 5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그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기동력과 활동성 뛰어났다.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존재까지는 아니었다. 흥미롭지 않았다. 즉 공격적으로 과감함이 아쉬웠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압박할 때 예리했고 전투적이었다. 다만 공을 소유했을 때는 맨시티가 수비 전환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 정도로 터치가 좀 불필요하게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짜 9번으로서 덴벨레의 역할을 좀 대신하지 못했고 그 부재를 잊게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덴벨레에게 훨씬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푼 메르카토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는 4점 줬는데 비티냐에게도 5점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프랑스 언론은 조금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에게는 높은 평가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런 전술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너무 좀 과소평가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골대를 등지고 라인 사이로 플레이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위험을 가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최고의 영감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골에서 나왔는데 멘데스에게 거의 완벽한 패스를 줬지만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됐다. 하지만 그 외에는 패스나 드리블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공격적인 면이 아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리 팬미디어인 파리 팬스도 5점을 주면서
대단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라면서 평범한 전반전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공을 소유할 수 있었고 지킬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몸싸움에 약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이런 점들이 프랑스 언론이 이강인 선수에게 아쉬운 평점을 내리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에니케 감독이 신뢰하고 중용하고 축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전문가들은 이강인 선수의 전술적인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런 평가가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점, 즉 이번 경기 전반전만 뛰었지만 분명히 이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 그리고 맨시티도 이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 영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좋은 경기를 이강인 선수가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프랑스 리그왕 무패 우승을 위해 도전하고 있는데요. 1월 26일 일요일 새벽 5시 5분에 스타드 드 랭스와의 리그왕 경기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고, 또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 그래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1월 30일 목요일 새벽 5시 슈투트가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이어집니다. 과연 파리가 안정적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또 16강에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도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분석해드릴 예정이고요. 맨시티도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죠. 1월 26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첼시와 빅매치, 그리고 1월 30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무조건 이겨놓고 또 다른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클럽 브리헤아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 치릅니다. 이어서 2월 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아스널과 빅매치 있고, 또 그 이후 리그 일정도 2월 달에 뉴캐슬전, 리버풀전 등 어려운 경기들이 이어지거든요. 과연 맨시티가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오르고 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어떤 팀을 만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또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경기 이후에는 어떤 또 이적설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지도 저희들이 체크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상과 해외 반응, 그리고 이적설 최신 정보와 독점 정보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